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까치의 약속과 은혜를 갚은 날, 옛날 옛적 조선 후기의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지요. 민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힘이 세고 용맹했지만 성질이 다소 급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산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온 집안이었고 잡은 짐승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산과 숲을 그는 마치 집처럼 잘 알았고 때로는 혼자서 산속 깊은 골짜기를 누비며 사냥을 하곤 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박정현이 있었습니다. 정현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으로 마음씨 또한 착하고 곱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그녀는 언제나 집안을 깨끗이 하고 민수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혼이 난 지 이미 10년이 지났건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부부는 물론 양가 부모님까지 마음을 졸이며 근심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민수네 집에는 천운이 아직 닿지 않은 것 같구나 라며 안타까워했고 민수와 정현 또한 마음속 깊이 서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매일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숲속 깊은 곳, 신비한 일이 일어나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불로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손을 잊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부류라 하지 않았는가. 시어머니는 종종 한숨을 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정현은 그때마다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 해 7월 어느 무더운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여느 때처럼 활과 화살을 메고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감각과 뛰어난 활솜씨 덕분에 민수는 곧 여러 마리의 토끼와 엉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더 많은 사냥감을 찾고 있던 민수는 갑자기 숲 동북 쪽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길가 풀숲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혹시 들 짐승에게 물렸거나 더위를 먹은 것은 아닐까? 민수는 마음이 급해져 황급히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인의 얼굴이 건조하게 변해 있었고 입과 코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는 즉시 사냥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는 노인의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있고 종아리에는 엽전 크기의 검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독사에게 물리신 것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지쳐 이 풀숲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큰 독사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다네. 놈이 놀라서 나를 물고는 달아났다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구나. 어르신 말씀 마시고 제가 독을 빼드리겠습니다. 민수는 허리춤에 단도를 뽑아 노인의 상처 부위를 갈라 독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피가 나오더니 점차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이 다 빠진 것을 확인한 민수는 주변에서
지혈이 좋은 약초를 찾아 노인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노인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독은 빠졌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구나. 젊은이, 혹시 나를 집까지 업어다 줄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어르신, 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민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숲 동북 쪽에 작은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길로 78리쯤 가면 된다네. 78이라는 거리에 민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라 노인을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냥감도 함께 들고 걸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 산에서 10여 년간 사냥을 해왔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네가 아직 나를 만날 인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 성은 이씨이고 이 산의 바위들과 번에 이 바위 노인이라고 불러주게. 바위 노인이라니 그건 너무 무례한 일입니다. 이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하게. 이 어르신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민수는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50kg도 안 되는 마른 노인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살진 소를 업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젊은이, 내가 많이 무겁나? 무거우면 길가에 버리고 가도 되네. 혼자 죽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 어르신은 마치 민수의 마음을 읽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처음보다는 무거워지셨지만 아직 제가 감당할 만합니다. 저는 어르신을 길가에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대장부가 한 번 한 말은 마리말로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호, 자네는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로구나. 그렇다면 참으로 훌륭하네. 저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이 어르신이 갑자기 혀를 찼습니다. 민수는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자네를 더 일찍 만났다면 벌써 출세해서 잘 살고 있을 텐데 말이네. 저는 출세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아내가 모두 평안하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수는 마음속 가장 진실한 바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민수는 무의식 중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끝에 이르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걱정 말게. 그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네.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는 등에 업힌 무게가 확연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등에서 내리신 것인가 하여 뒤를 돌아보니 이 어르신은 여전히 눈을 감고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작은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대략 7, 8리 정도를 걸었을 때 두 사람은 신기한 바위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바위로 만든 집들이 있었고 바위로 만든 침상과 산까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광경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는데 이런 바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나? 자네가 아직 인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네. 이 어르신은 웃으며 민수의 등에서 내려 발을 디디더니 몸을 가볍게 뛰어 7, 8자나 떨어진 바위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범상치 않은 분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 어르신,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르신과 원수도 아닌데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집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자네 목숨을 해치겠는가? 이 어르신은 싱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좀 졸리니까 잠시 쉬겠네. 자네가 가져온 사냥감 중에서 하나를 골라 요리해 먹을 것을 만들어주게. 민수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 이상한 어르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 하기 싫은가? 그렇다면 어서 돌아가게. 돌아가면 아이는 꿈도 꾸지 말게. 사실을 말하자면 나에게는 아이를 갖게 해주는 신기한 처방이 있다네. 자네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 처방을 주겠네. 이 어르신은 마치 민수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민수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수는 즉시 관심을 보이며 서둘러 토끼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정중히 이 어르신 앞에 올렸습니다. 어르신은 큰 토끼 한 마리를 다 먹고도 만족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내일 정오에 다시 와서 나를 위해 식사 준비를 해주게. 사흘 연속으로 와주면 비결을 알려주겠네. 뭐라고요? 사흘 연속이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민수는 조금 불만스러웠지만 이 어르신이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가게. 어르신은 손을 흔들며 바위 침대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르신이 추위에 떨까봐 걱정되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코를 골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한 시즌 정도 지나서 어르신이 깨어나지 않자 민수는 그제서야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몇 마리의 사냥감을 잡은 후 민수는 다시 바위 숲으로 와서 이 어르신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한 끼를 든든히 먹은 후 다시 바위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나자 어르신이 드디어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기름진 입을 닫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집안은 3대째 사냥꾼이지? 그렇습니다. 바로 자네가 너무 많은 생명을 해쳐서 하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자네에 와서 벌을 받는 것이네. 어르신 말씀은 저희 집안이 너무 많은 생명을 해쳐서 하늘이 노하사 제대에 와서 후손이 없는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어르신은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신기한 일이 있을까요? 그는 민수에게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의 행동에 감동하여 너의 소원을 들어 줄이 피리를 준다. 이 피리를 불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야. 피리를 받고 산을 내려온 민수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이 어르신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피리를 한번 불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마리 독수리가 날아와 진주 하나를 가져다 주었고 들소 한 마리가 황금 한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는 영지버섯을 물어왔고 엉마리는 산삼 한 뿌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보물들은 그 동물들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그 대나무 피리가 정말 신통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즉시 이 어르신이 계신 방향으로 절을 3번 올리며 말했습니다.
신선님께서 주신 신통한 피리에 감사드립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이 며칠간의 놀라운 일들을 부모님과 아내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세 사람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모두 민수가 사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이 어르신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다음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바위 숲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걸었던 그 작은 길을 따라 시위를 걸어도 그날의 바위 숲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더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며칠 전 살아있는 신선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신선은 일부러 자신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었고 다행히 자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더 이상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밭일을 하고 산에서 약초를 캐서 읍내에 가서 팔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준 대나무 피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민수는 다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준 황금 하나만 팔아도 100냥의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그들 가족이 10여 년간 쓸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정연이 민수에게 쌍둥이를 낳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강호, 딸의 이름은 지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 어려서부터 매우 착하고 현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6년이 지났습니다. 부인 정연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민수는 하루 종일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 강호가 외출했다가 한 개울가에서 몇 명의 젊은 아가씨들이 웃으며 빨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관도에서 급히 달려온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말에서 내린 것은 살이 찐 얼굴의 한 남자였는데 나쁜 미소를 지으며 빨래하는 여자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빨래하던 여자들은 마을에 세금을 거들러 자주 오는 장서방을 보자 즉시 얼굴이 창백해져서 빨래를 서둘러 정리하고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장서방은 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하나가 아직도 조용히 개울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무엇인가? 전에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데. 제 이름은 서량입니다. 어르신,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서량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장서방이 나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량아, 내가 이미 너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존중하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는 더러운 손을 뻗어 서량의 작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서량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하, 네가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는지 보고 싶구나. 장서방은 서량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2명의 하인들도 건장한 몸으로 팔짱을 끼고 옆에서 나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호는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달려가서 장서방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서 그 더러운 손을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서 나타난 이 건방진 놈이 여기서 참견을 하느냐? 매를 맞고 싶은 것이냐? 2명의 하인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주먹을 휘둘러 강호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버지 민수처럼 키가 크고 튼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워서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공격으로 강호는 2 사람을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젊은 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감히 내 사람들을 때리다니. 곰의 간이라도 먹었느냐? 장서방은 놀랐지만 집안이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강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다시 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사과해라. 기분이 좋으면 네 무지함을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어서 이 아가씨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일은 용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호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서방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사과하라고? 꿈 깨라! 그러면서 그는 주먹을 휘둘러 강호를 치려고 했습니다. 강호는 말없이 몸을 옆으로 피하며 다리를 올려 발차기를 했습니다. 장서방은 예상하지 못하고 바로 강호에게 차여서 개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하인들은 장서방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황급히 물에 뛰어들어 구하러 갔습니다. 강호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강호는 그녀를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한번 그들 손에 들어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서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량은 여전히 강호를 따라왔고 강호는 이상해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왜 저를 따라옵니까?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여기 남아있으면 그 나쁜 서방이 다시 와서 저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량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강호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것을 싫어하지만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감사할 뿐인데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서량이 미소를 지었는데 강호는 혼이 나갈 정도로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강호는 서량의 손에서 바구니를 받아들고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량은 강호를 따라 김가로 왔습니다. 설량은 말을 잘해서 지연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지연이 강호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보기에 이 설량 언니가 오라버니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봐서 마음을 표현하고 그녀와 혼이 나는 것이 어떨까요? 헤헤, 그것은 좀 더 지켜본 후에 말할게. 강호는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얼마 후 민수는 좋은 날을 골라 두 사람의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 후 부부는 매우 행복하고 달콤하게 살았습니다. 이때 아버지 민수는 자신에게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전에 이 어르신을 떠올리며 문을 닫고 마음을 수양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호와 지연에게 몇 가지 일들을 당부한 후 그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호와 지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가의 친척의 혼례가 있어서 강호와 지연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강호는 서량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서량은 임신 중이라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강호는 어쩔 수 없이 지연과 함께 갔습니다. 강호는 술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함께 정오부터 오후까지 마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지연에게 먼저 집에 돌아가서 서량을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혼례 후로 설량이 밤에 혼자 집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량이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워할까 봐 걱정되어 지연에게 집에 가서 함께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오라버니의 부탁을 받고 떠났습니다.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매우 어두웠고 서량방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아직 강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별다른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방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조금 이상해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올케 언니가 아직 목욕을 하고 계신가? 지금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지연은 자연스럽게 창문 쪽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보지 않았으면 모를 뻔했지만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한 마리 하얀 까치가 방 안의 나무통에서 즐겁게 물장구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올케 언니 서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온 까치인가? 지연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는데 그 소리가 창문을 통해 까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까치가 몸을 흔들더니 즉시 서량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올케는 까치가 변한 것이었구나. 혹시 그녀가 요괴인가? 그렇다면 오라버니가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연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돌려 마당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량이 밖에 움직임을 발견하고 급히 옷을 입고 나와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방금 모든 것을 다 보았지? 그렇다면 진실을 말해주겠다. 맞다. 나는 까치가 변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사람으로 수련을 마쳤고 오라버니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야. 서량의 설명에 따르면 15년 전 그녀가 아직 사람으로 수련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마을 동쪽의 사냥꾼 왕수에게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왕수가 그녀를 들고 마을 입구로 걸어갈 때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강우와 마주쳤습니다. 강우는 까치가 불쌍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집에서 몰래 돈 2양을 가져와서 왕수 손에서 그 까치를 사서 놓아주었습니다. 서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남편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일부러 장서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척하여 강호, 오라버니가 영웅적으로 나를 구해주게 했지. 그런 다음 기회를 잡아 그와 함께 집에 온 거야. 지연아, 나는 오라버니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부디 이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은혜를 갚는 까치로구나. 1년 후 서량도 강호에게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아주었습니다. 강호는 그들이 매우 사랑스럽다고 생각했고 지연은 오라버니에게 서량의 비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서량이 은혜를 갚는 좋은 올케 언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가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고 설량과 강호의 후손들도 모두 착하고 현명하여 마을에서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작은 정성으로도 큰 복을 얻을 수 있으니 남을 돕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행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는 집안의 업보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돕고자 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뜻밖의 행운을 불러왔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덕을 쌓는 이에게 복을 내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민수의 선한 마음이 비로소 민수 일가의 평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민수가 겪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진심 어린 선행과 인내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을 도와주고 약속을 지키며 덕을 쌓음으로써 신비한 대나무 피리를 받고 더 이상 사냥에 의존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아들 강호가 어린 시절 구해준 새가 변한 선량과 결혼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 선한 행동은 세대를 넘어 보답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진심으로 다른 이를 돕는 것은 결국 자신과 가족에게 복을 가져오며 인내와 덕행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망해가던 시댁을 구한 현명한 새색시. 옛날 옛적 표설의 새 시집을 온 새씨 대천댁. 시집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맛살이 잔뜩 풀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비록 가진 것은 비루한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시집 오기 전 자신의 고을에서 재색을 겸비한 제인으로 크게 이름을 떨치던 괜찮은 처자였어요. 그런 그녀가 우여곡절 끝에 맞이한 혼담에 힘입어 시집이라 와보니 웬걸요? 집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신랑은 나이 가차 번듯하게 산에 노릇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서당에 나가며 되지도 않는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허나 그 정도에서 끝나는 일이었으면 다행이었지요. 그 가짜는 글 공부라도 하지 않는 날에는 동구 밖에서 제 또래보다도 한참이나 올린 댕기머리 꼬맹이들과 다니며 들이며 쏘아다니며 놀기에 바빴답니다. 혼인을 하여 집안의 가장이 되었음에도 집안 살림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신랑의 옷에는 코를 훔친 자국이 가득하여 저고리와 옷자락이 마치 빳빳하게 풀이라도 먹여놓은 듯 반들거리고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다 큰 성인과 혼인하였다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꼬맹이들과 어울리며 돌아다닌 날에는 바지가 온통 흙투성이로 물들었으니 이놈의 빨랫감이 사흘이 멀다 하고 산더미처럼 쌓여 대기 일수였어요. 참말로 서방님은 나이만 찼지 아직도 철부지 사내아이와 다를 바가 없구나. 신랑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라고 쑥덕거리는 동네 이무기들. 하도 창피하여 열심히도 빨래를 해. 멀끔히 입혀놓지만 내 참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감. 하루 이틀이면 또 저 꼬라지인 것을. 내가 혼인을 한 것인지 다 큰 아들을 하나 얻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니 어쩜 이런 팔자가 다 있는고. 그래, 대천댁은 도통 자신이 사내와 함께 사는 것인지 12살 먹은 꼬마와 함께 사는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을 수준으로 남편의 철없음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쯤이야 그나마 참고 견딜만 했지만 신랑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늘 찾아오는 기나긴 밤에 대한 부부간의 만족을 도무지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천댁의 애타는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밤만 되면 시원스레 코를 골며 혼자 잠들어버리는 신랑이었어요. 평소 아이를 너무도 원했던 대천댁은 혼인한 이후로 줄곧 후사를 도모하여 아이를 가지고 싶었으나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디 감히 제 풀에 떨어지나요? 열심히 도와줘야 할 서방이 이리도 딴청만 피우고 있으니 대천댁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허튼 곳에 쓰는 기력 반만이라도 이 밤일에 투자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나와 엇비슷한 시기에 혼인한 네버 표씨 댁은 벌써 21의 버젓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데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삼신이 찾아오기는커녕 그 근처의 일도 맛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리도 무심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허구한 날 밖으로 쏘다니다가 밤만 되면 일찌감치 골아떨어져 아내인 나는 뒷전으로 넘겨놓으니 참으로 정을 붙일 수가 없구나. 한시바삐 후사를 도모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텐데 그쪽으로는 일절 관심도 두지 않는 야속한 신랑의 허리춤으로 대천댁이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얼마나 애 같았으면 아녀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겠어요. 허나 그 뒤가 걸작이었으니 갑자기 코를 골며 잠들어 있던 신랑이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일어났습니다. 분명 자기 전에 소피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이구, 급하다, 급해. 그리고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꼴로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만 해우소에 들어가 시원스레 보리를 보는 것이었지요. 잔뜩 기대를 품고 있던 대천댁에게 실망감이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었답니다. 에이, 이 인간아.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에 찬통을 다 깨놓는구나. 어쩜 저리처리 없을까. 엉덩방아를 찧은 모양새로 방에 앉아있던 대천댁은 혀를 차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몸이 식지 않은 대천댁은 일을 마친 신랑이 다시 들어오자 최대한 화색을 띠며 말했어요. 서방님, 기왕 잠이 깨신 김에 이리 좀 와보셔요.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부부의 연을 이어줄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자고로 옛말에 집안에 아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건강한 가정이 되며 또한 부부 역시 진정한 어른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허니 서방님, 우리 오늘 밤은 미뤄둔 일에 관심을 좀 두는 것이 어떻겠어요? 말을 마친 대천댁이 요염히 웃으며 신랑의 손을 잡아 끌고는 슬그머니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은은한 신호를 주기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대천댁과는 달리 신랑의 얼굴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이, 임자? 오밤중에 대체 이것이 무슨 파렴치한 짓이란 말이오? 임자는 잠도 없소이까? 곤히 자고 있다가 소피를 보러 나갔다 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찌 채통머리 없이 이런다는 말이오? 너무 고단하니 괴롭히지 말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신랑은 대천댁에게 잡힌 손을 획 갈무리하고는 덜썩 자리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더니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화상. 눈치라고는 개뿔. 어쩜 저리도 분위기를 골라서 박살내는 소리만을 일삼을고 참말로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하늘님이 내게 저런 서방을 죄지해 주셨냐는 말이야. 내가 아르니 죽지 죽어. 순식간에 몸에 오른 달큰한 흥이 죄다 시들어버린 대천대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퉁퉁 때리며 거친 몸짓으로 누워 이불을 덮어버렸지요. 신랑이 일이 시원치 않으며 시댁 식구라도 대천대의 마음을 안락하게 해주면 좋았겠으나 안타깝게도 시댁 역시 가관이었어요. 시집 올 때부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만나보지도 못했고 초실합시고 떵떵거리며 양반 행세를 하는 꽤 죄한 시아버지만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시아버지라는 작자는 참으로 물색 없고 꼬장꼬장한 인물이었는데 신랑이 3대 독자라며 무슨 망나니 짓을 해도 그저 아들놈 싸고 돌기 급했던 것이지요. 조상으로부터 문전녹답도 꽤 물려받은 모양이었지만 가세를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매년 조금씩 팔아치워 앞으로 몇 년 안에는 그야말로 알거지가 될 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활동엔 관심이 없는 이 시아버지는 허울뿐인 양반 행세를 멈출 생각이 일절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천대의 한숨이 날로 늘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 세아가 귀구멍을 열고 잘 들어두거라. 내 시험이 노릇을 하려던 사람은 살림을 보필하는 능력이 도무지 부족하였기에 내 진작에 소박을 주고 쫓아냈으니 그리 알고 며느라기 너는 이 집안을 힘껏 보필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명심하고 노력하겠사옵니다. 아침부터 대천대를 붙들고 시아버지의 잔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되도 않는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대천대에 돌아가는 꼴로 추측해 보건대 시어머니는 소박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필시 이 시공창 집구석을 견디지 못해 제 발로 도망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 뒤편에서 대천대의 복장이 한 번 더 뒤집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동구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오늘 저작거리 바깥에 학동들과 뒷산에 올라서 놀기로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녀석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날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임자, 이따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만난 참이나 좀 만들어줘. 오냐? 그래. 가서 사내대장 부답게 기상을 펼치고 오너라. 까맣게 타 들어가는 대천대의 속은 나는지 모르는지 신랑은 해맑게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는 쪼르르 밖으로 나가버렸고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말릴 생각도 없이 사랑방에서 양반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헛기침을 하며 배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놈의 양반 노름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아직도 사태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리도 천하태평이니 어쩌면 좋을까. 집안의 국가는 비어가고 서방님의 공부 태도가 절에서야 언감심, 입신양명은 멀고도 험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게도 양반 흉내나 내며 체면치레를 할 것이면 저토록 천방지축으로 구는 아들의 품행을 생각해서라도 좀 뜯어말릴 것이지. 참으로 실성할 노릇이로구나. 대천대는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태산 같던 그녀가 부엌에서 일을 좀 보고 있으려는데 마당에서 막자짓걸 소란스러운 기색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대천대가 고개를 틀며 내다보니 마읍소사 시아버지가 오가는 선비들을 끌어모아 학문을 나누는 사이끼리는 끈끈해야 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었어요. 얘야, 귀한 손님분들 오셨다. 부엌에서 술상 좀 차려오라 라고 말하며 없는 살림을 거덜낼 기세로 이것저것 차려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어버린 곳간이며 쌀독에 쌀이 바닥을 보이는 지금 집안의 형편이 말이 아니거늘 어중이 떠중이 손님들에게 나가는 음식과 술만 하더라도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저렇듯 쓸데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림만 축내고 있었으니 대천대에게 한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 집안을 방관하다가는 경을 쳐도 한 번은 치게 생겼구나. 집안 어른인 시아버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내가 나서는 것이 참으로 무안하고 예의가 아니여 가만히 있었다만 이리 두고만 보다가는 우리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기 일보 직전이로구나. 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썩어버린 군상들을 객과시키리라. 우선은 시아버지라는 사람의 저 양반 노름부터 손을 써야 하겠어. 그간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했던 대천대는 굳은 결심을 하며 손님들에게 내일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얌전히 수긍하며 집안이 잘못된 길로 흐르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다짐한 대천대의 눈에서는 결의의 찬 빛이 형형이 새어나오는 듯하였어요. 대천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기며 비장한 표정으로 찬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부엌에서 발견한 말린 나물 몇 가지와 겨우 남아있는 쌀과 찹쌀가루, 그리고 어제 텃밭에서 겨우 따온 풋고추 몇 개를 꺼내 들었지요.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말린 나물을 불리고 풋고추는 찹쌀가루를 묻혀 얇게 부쳐냈습니다. 쌀가루 반죽에는 채썬무와 파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작은 육건전을 만들어 지글지글 기름에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갈한 음식이
하나둘씩 완성되었어요. 아버님, 술상 가져왔습니다. 대천대는 술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와 손님 선비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을 보고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요. 아, 이렇게 짧은 새에 이리 준비한 게냐?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천대를 향해 물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보인 손님 맞이에 은근히 면이 서서 콧대를 축혀 세우는 모양새였지요. 별것은 아니옵니다. 집에 있는 자투이 재료들을 모아 정성껏 차려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부디 천천히 이야기들 나누다 가시지요. 대천댁이 예를 갖춰 대답하고는 뒤로 물러났어요. 시아버지의 친구인 한 선비가 나물무침을 맛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지요. 허허, 이 나물 맛이 참 훌륭하오.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게요. 대천댁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정성을 담아 묻혔을 뿐입니다. 귀한 손님 오셨으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지요. 손님 선비가 칭찬을 이어가자 시아버지의 얼굴에 은근한 만족감이 떠올랐어요. 대천댁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비록 텅 빈 방이었지만 그녀의 지혜와 손재주 덕분에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시아버지의 체면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러 공공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곳간에는 비축해 놓은 쌀이 거의 떨어졌고 문전답들도 거의 팔아치워 이제는 정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랑과 시아버지의 행태는 예전과 변한 것이 없었지요. 오늘도 신랑이 동구 밖에 나가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사이 시아버지가 자신의 글 친구 앞치고 늘 악한 선비 한 명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얘야, 손님 오셨다. 가서 술상 좀 내오거라.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추려서 항상 잘 차려야 한다. 이것저것 추릴 좋은 것은커녕 먹을 만한 것이 남아있을 턱이 있겠냐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체면 차리기에 급급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대천댁은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 때임을 직감하게 되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대천댁은 결심을 굳히고 짧게 대답한 후 부엌으로 들어와 먹을 만한 재료들을 싸그리 긁어 모아 한 상을 뚝딱 차려냈습니다. 그리고는 술상을 들고 손님과 시아버지가 앉아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버님, 여기 상 받았습니다. 오냐, 내려놓고 나가서 일 보거라. 제 친구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대답한 시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대천댁은 마당으로 나가 굴러다니는 낫을 주워들고 다시금 귀를 세우며 손님방으로 들어섰지요. 그리고는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선비님,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무릇 고기 요리라도 올려야 하거늘 안타깝게도 그 술상이 우리 집 음식의 전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는 당장 끼니를 때울 쌀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지요. 허나 아버님, 이번만은 믿어주시지요. 앞으로는 아버님의 글 친구들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할 수 없사옵니다. 말을 마친 대천댁은 기세 좋게 손에 쥔 낫을 들어올리더니 삼당 같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썩둑 잘라내었습니다. 졸지에 펼쳐진 기세등등한 광경을 본 시아버지와 손님 선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입을 벌린 채 대천댁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 아니, 얘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머리카락을 어찌... 코끝이 하얗게 질린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코케하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대천댁의 기세가 어찌나 온골차던지 그녀를 향해 시아버지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천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이것을 팔아 술과 고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집안이 먹을 것이 없어 다 쓰러지게 생겼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이 대수인가요? 이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며느리 된 입장으로 두 눈 뜨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사옵니까? 이것이면 얼마간은 또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지요. 아버님은 아무런 걱정도 마셔요. 사랑방에 앉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손님 선비는 싸늘한 침묵만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금슬금 대천댁의 눈치만 보더니 이내 몸을 일으키며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이보게 이제 슬슬 일어나 봐야겠네. 시간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눈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먼. 그래, 생각해보니 급한 일을 미루고 들렀지 뭔가. 네, 이 음식들과 술은 먹은 셈 치겠으니 오늘은 이만 나서겠네. 그는 쭈뼛거리며 서슬퍼런 낯을 들고 정승처럼 서 있는 대천댁을 피해 달아나듯 사랑방을 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 대천댁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지요. 저기 얘야, 내 마음은 잘 알았으니 일단 그거 좀 내려놓고 오거라. 여자가 어찌 그리 흉흉한 물건을 들고서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머리카락을 잘라낼 수가 있단 말이냐. 내 앞으로 다시는 저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거나 술상을 내오라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며느리의 흉한 기상을 알아차린 시아버지가 혼이 쏙 빠진 표정으로 말하자 대천댁은 낯을 내려놓고는 막무가내로 잘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한 후 크게 숨을 들이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손님 앞에서 많이 놀라셨지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 말입니다. 부디 며느리를 오만방자하게 여기지 말아주셔요. 잘라낸 제 머리카락이 오늘부터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버님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어요. 서방님의 해이한 마음도 돌릴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부디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이대로라면 서방님은 동네 코울리게 학동들의 골목대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큰일을 도모할 사내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등한시하고 저리 밖으로만 놔두는 서방님을 이제는 꾸짖어야 할 때임을 알아주셔요. 아버님, 무너져가는 우리 집안의 기둥을 이리 금방부터 흔들리게 놔둘 수는 없지 않겠사옵니까? 저 혼자는 힘에 부치니 부디 아버님께서 저희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며느리의 단단한 눈빛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요청을 무시했다간 또 무슨 놀라 자빠질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시아버지였지요. 결국 기세에 눌린 시아버지는 오냐, 그러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천댁은 잠자리에 들기 전 부엌 찬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열자 빛바랜 서책 한 권과 해진 편지 몇 장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물건들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자들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 시아버지가 자신의 벗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벗이여, 나의 학문은 아직도 더디기만 하구나.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네. 언젠가는 조정에 나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밤을 지새우는 나의 열정을 자네에게 전해보는 바이네. 또 다른 편지에는 당시 유행하던 시문의 한 구절을 필사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록이었어요. 대천댁은 문득 시아버지가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게으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과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현재의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아버님의 돈 없는 양반 행세는 어쩌면 세상과의 단절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겠구나. 아버님의 속마음을 살짝 들여다본 기분이 된 대천댁은 조용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이해심이 조금 깊어진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더더욱 자신이 결심한 일을 진행해 나가야만 하겠다는 다짐이 섰습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시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세상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이자 집안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대천댁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어요. 집안의 어른으로 극진히 공경하며 또한 자신과의 약조를 지킬 수 있도록 보필하였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잘 먹혀 들어간 덕택으로 시아버지는 더 이상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지도 집의 재물을 허투루 퍼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흘러간 어느 날 들판에서 꼬맹이들과 한참이나 저지레를 하고 돌아온 대천댁의 신랑이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처방님, 오셨군요. 마침 때를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시 안으로 드셔주시지요. 아니, 부인, 그 머리카락은 당최 어찌 된 일이요? 이 무슨 해괴한 꼴로서 계신단 말인가? 대천댁이 시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자른 것이 언제인데 이제서야 그녀의 깔끔하게 잘려버린 머리카락을 본 신랑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대천댁은 별일도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눈치채셨군요, 서방님. 제 머리카락의 꼬락서니는 제가 오늘 서방님께 드릴 말씀과도 연관이 된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풍성하던 저희 머리카락이 곳곳이 잡아뜯기고 잘려나가 흉측하고 몰꼬리말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살림이 더 이상 풍족하지 않음을 뜻하는 표식이옵니다. 이제는 먹을 쌀과 찬이 없어 제가 머리를 잘라 먹을 것을 사와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대천댁의 침통한 말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랑은 버럭 성질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어째 말 속에 뼈가 느껴지는구려. 지금 나를 비웃는 것이오? 무릇 사내가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소? 내 아직 기회를 만나지 못해 입신양명하지 못하였을 뿐 그저 하늘 같은 남편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을. 남편의 노여운 말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대천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지요. 물론 제가 서방님의 아내로서 서방님을 굳게 믿고 있지 않을 리가 없사옵니다. 오히려 서방님이 갖춘 능력으로 큰 뜻을 펼칠 수 있음에도 그래야지 않으시는 것이 안타깝기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동구 밖에서 댕기머리 학동들과 어울려 지내시며 만약 놀기만 하여서는 그 뜻을 펼치실 수 없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신랑은 자신의 꾸짖음에도 무표정이 대답하는 대천댁의 태도를 보자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요? 이것 보이요. 부인, 어찌 그런 망발을 뱉는 것이요. 부인, 내가 학동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이까? 자네가 뜻을 품으려면 무릇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아량과 모범을 베풀어야 하기에
내 그들과 어울려주는 것 뿐인데 그런 커다란 속사정은 모르고서 지금 내게 면박을 주기라도 하겠다는 작정이요? 네, 당장 아버님께 이 천인공노할 사태를 모조리 말씀드려 집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겠구만. 그렇게 흥분하며 쏟아내듯 말을 마친 신랑은 평상시 자신이 하던 행태 그대로 쪼르르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읍소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글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셔서 며느리의 저 흉흉한 눈빛을 좀 보세요. 저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겨 자네의 큰 뜻에 의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소란을 떨며 소리치는 아들의 목소리에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살며시 대천댁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흉하게 잘린 며느리의 머리카락, 그리고 대쪽같이 빛나고 있는 며느리의 눈과 마주한 시아버지는 오금이 저려오는 표정으로 대천댁과 마주치고 있던 눈을 돌려 눈치를 보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내 부인의 저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이냐? 어찌 그리 사사로운 부부간의 일마저도 이 예비에게 달려와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게냐? 내 너를 그리 작은 그릇으로 키우지 않았거늘 당장 방으로 돌아가 숙고를 하거라. 앞으로는 그런 자질구레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그것은 신랑이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한 꾸지람이었습니다. 멍한 얼굴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리는 남편을 세워두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대체 아버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아버님이 내게 저런 태도를 보이신단 말인가. 지금껏 내게 한 번도 저리 언성을 크게 내며 꾸짖으신 적이 없거늘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꼬편이랍시고 뒷짐을 지고 호통치는 신랑, 혼탁한 현실을 직시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서방님의 잘못된 행태를 눈감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어요. 아니, 뭐요? 보자 하니까 이 여편 내가 대천댁이 조금도 물러섬 없이 대답하자 약이 바짝 오른 신랑은 대천댁을 바짝 잡아들고는 씩씩대며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흙바닥에 뒹굴게 된 대천댁이 제 신랑을 올려다보는 사이 바깥에 소란의 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평소 양반님을 강조하며 가진 쓸데없는 흉내를 내기는 하였지만 양반의 품위를 중요시 여겨 여인에게 손끝을 대는 것만큼은 항시 경계하라 이르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작스레 추태를 들킨 신랑은 당색이 되어 자신의 아버지와 대천댁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천댁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옷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서고는 말했지요. 아버님, 아니옵니다. 마루 밑에 먼지가 많이 들어차서 청소나 좀 할 작정이었는거려. 마침 제가 엎드리는 사이에 아버님께서 나오신 것이니 개념치 마시고 어서 들어가 쉬셔요. 서방님, 거기 쌀빗자루 좀 건네주셔요. 어흥, 그러냐? 그래, 알겠다. 며느리의 눈빛을 본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버지에게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잔뜩 얼어붙어 있던 신랑에게 대천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릇을 크게 쓴다 함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서방님, 자신의 못난 행동을 감싸준 대천댁에게 신랑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서방님,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줄곧 서방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마음만은 왜곡치 말아주셔요. 저 역시도 언제나 서방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집의 가장은 서방님이시고 저는 서방님을 내조하여 우리 집안을 보필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제 말의 뜻을 이해해 주시겠지요, 서방님. 그 말을 들은 신랑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는 대천댁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참으로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이다. 앞으로는 부인의 말을 경청하여 새 사람이 되겠노라. 약조하겠소. 그제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뉘우치는 신랑에게 대천댁이 배시시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셔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늘을 주춧돌 삼아 구상을 도모하며 행복하게 지내보아요. 저도 물심양면 힘 닿는 대로 서방님을 보필하며 이 집안을 일으키는 데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뺨을 발그레 물들인 대천댁이 오묘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치워야 할 것이 있으니 어서 씻으시고 방으로 드셔요. 그리하여 강단 있는 선택으로 자신의 허물을 감싸준 아내에게 감명하여 마음을 고쳐먹은 신랑과 함께 금침이 깔려있는 방으로 들어선 대천댁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채 떨어지지 않은 시각의 방에 들어 대천댁의 주도 아래 요란하게 합방을 치르게 된 두 사람. 신랑은 그간 미뤄둔 춘심을 마음껏 발휘한 대천댁과의 짜릿한 합방에서 댕기머리 학동들과 뛰노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수준의 새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지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집안을 등한시하고 밖으로 도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대천댁을 도와 일을 하며 밤에는 학문을 닦아 이듬해에 하급 관리직을 얻어 마침내 집안에 꺼져가는 불씨를 바로 세워붙일 수 있게 되었다는 후문과 함께 이 이야기에서 대천제는 지혜롭고 용감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과 장인 모두 무책임하고 허영심에 빠져 가정이 위기에 처했지만 대천제는 단호한 행동과 지혜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가족을 구해낸다. 그녀가 머리를 잘라 팔아 식량을 마련한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장인에게 가식과 허영을 버리고 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상징적 행동이었다. 또한 장인의 과거 편지를 발견하고 그의 미완의 꿈을 이해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남편에게 책임감을 깨우쳐 가정을 되살리게 했다. 이 이야기는 지혜와 용기, 이해와 결단력이 결합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퇴 이 개인뿐만 아니라 결국 책임 있는 행동과 현실, 직시는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교훈을 전한다. 밤마다 들락이던 사내의 놀라운 정체. 거기 누구냐? 쨍소리와 함께 등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사내는 놀라운 몸을 숨기려 했으나 이미 그를 지켜보던 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기웃거리는 게냐? 붙잡힌 사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좌군갑사 정숙지 아니요? 이 밤중에 남의 집, 마당에서 뭘 하는 게요? 정숙지는 마침 순찰 중이던 순군에게 인계되어 순위로 곧장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위부의 신문이 이어졌지요. 너,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통행금지를 어긴 이유가 무엇이냐? 도둑질하려 했느냐? 그때였습니다. 정숙지가 망설임 없이 내뱉은 한마디에 신문관의 손에 들린 곤봉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간통하려 했습니다. 뭐라? 지금 뭐라 하였느냐? 나요인의 아내와 정을 나누려 했을 뿐이다.
밤이 아니면 볼 수 없어 몰래 찾아갔던 것이오. 왜 그 자리에 있던 신문과는 물론 뒷전에 앉아있던 필들마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말을 곧바로 윗선에 보고하고 나요인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였더니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말하였습니다. 예, 그 말이 사실이옵니다. 이리하여 정숙진은 도둑이 아니라 간통하러 간 자라며 곧장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좌군 갑사 정숙지가 처음 그녀를 본 날은 연분홍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훈련을 마치고 목을 축이려 근처 우물가로 향하다가 우은사 나여인이라는 사람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순간 그 집 앞마당에서 배틀을 짜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그녀의 옆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고 바느질감 위에 앉은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지만 그 침묵에는 묘한 고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랄까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이었으나 정숙진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고운 여인이구나.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여인의 모습이 짙게 남아 있었지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정숙진은 일부러 그 골목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누구라도 알아볼까. 염려되어 눈길은 피했지만 귀는 그 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를 쫓았고 심장은 그 소리에 박자를 맞추듯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켠에서 가지런히 나무를 다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고 길을 지나던 정숙지와 눈이 딱 마주쳤지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아주 미묘한 미소였지요. 그날 밤 정숙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사로서 칼과 창을 다뤄온 날들 속에서 어떤 전쟁보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 그 짧은 순간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것이었을까? 이름도 모르고 말도 섞은 적 없으며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살고 있는 집이 이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허나 정숙지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레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나요 인댁 부인은 어떤 분이요? 그러자 동네 아낙 하나가 수군대며 말했죠. 그 댁 마님이야 곱고 조용하기로 소문난 분이지요. 워낙 나요인 나으리가 말이 없고 냉정해서 마님이 외롭다는 말도 돌고 있소이다. 그 말에 정숙진은 마음이 더 통하였습니다. 외로운 아내, 무뚝뚝한 남편의 조합은 입으로 말하기도 전에 눈빛으로 벌써 불이 붙는 판이었지요. 그러나 아직 정숙진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저 담장 너머에서 어렴풋이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눈으로만 보아도 자라나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도 커지고 아무 행동 없이도 움직이니 정숙진은 그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건 그저 흠모일 뿐이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야 하느니라. 하나, 그 선이 얼마나 얇은 선이었던가를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흔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이 먼저 움직인다 하지요. 정숙지의 손도 어느 날 조심스럽게 붉은 댕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번미가 남겨준 유품 중 하나라던 그 댕기. 그가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것을 살며시 접어종이에 싸더니 담장 틈 사이로 던져두고는 조용히 사라졌지요. 이튿날 아침 나요인의 아내는 배틀을 옮기던 중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댕기를 펼쳐본 그녀의 눈에 접힌 종이 안쪽에는 눌러쓴 글자 몇 줄이 들어왔습니다. 햇살 아래 배운 부인의 미소는 꽃보다 향기롭고 별보다 아련하였소.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접어 옷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의 배틀 위에는 평소보다 한 뼘 더 긴 흰배 조각이 놓여 있었고 정숙진은 멀지 않은 골목 끝에서 그것을 보고 고개를 떨궜지요. 그건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진은 또 작은 봉투를 하나 던졌습니다. 이번엔 작은 향낭이었지요. 그 안에는 조심스레 말린 살구꽃과 함께 종이 한 조각이 담겨 있었답니다. 부인의 향은 살구꽃보다 먼저 내 마음을 흔들었소. 다만 밤이면 잠 못 이루는 허물된 마음을 어찌합니까? 그녀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었지만 향낭은 다음 날 아침 배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진은 그것을 보고 자신이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 무렵 나요이는 여전히 관아일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치도 둔 사내였기에 아내의 눈빛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말을 섞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장터에서였습니다. 정숙진은 일부러 그녀가 나올 즈음을 맞춰가며 방울 하나를 사서 길가에 떨어뜨렸지요. 그녀가 그것을 줍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에 닿으니 값없는 방울도 보배가 되었어. 점자는 분께서 부녀자에게 하실 말은 아니지요. 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리움이 나를 병들게 할까 두렵. 그녀는 눈을 내리었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새우꼬름을 달고 배틀에 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차리고 앉은 사람처럼. 그리고 어느 날 담장 너머로 낮은 속삭임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초승이 뜨는 밤, 그때도 당신은 거기 계시겠어. 배틀 소리가 멈추고 긴 침묵 끝에 또 하고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실을 다시 묶었고 정습진은 그걸 대답으로 받아들였지요. 그 밤 이후 정습진은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욕망과 그리움, 그리고 금기를 향한 망설임은 이미 무너졌고 그는 마치 담장은 더 이상 담장이 아닌 듯 밤마다 조용히 넘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던 어느 날 밤 조용하던 동네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만년의 집에서 하녀가 소리치며 달려나왔고 뒤이어 나유인의 집에서도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도둑이여, 도둑이 들었어이다. 두 집은 담장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사이였으니 도둑은 두 집을 다 털고 간 셈이었지요. 이만년의 집에서는 숨겨둔 돈과 보석이 사라졌고 나유인의 집에선 다락게 고이 간직해 두었던 폐물들이 없어졌습니다. 어찌 한날 한시에 이런 일이? 동네 사람들은 모여들어 웅성거렸고 이만년은 나유인과 만나 이 일을 의논하였지요. 나유인 또한 놀라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이만년은 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찌 도둑이 하룻밤에 두 집을 털어간단 말이오?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우리를 노린 것일지도 모르지. 도둑이 다시 들까. 염려된 두 사람은 서로 협의하여 밤마다 번갈아가며 교대로 집을 지키기로 했지요. 오늘은 나유인이 지키고 다음 날은 이만년이 밤을 새우는 시기였지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정습진은 난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유인이 밤 근무를 할 때면 조용히 담을 넘어가던 길에 불이 켜지고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게 되었으니 이전처럼 나유인의 집에 몰래 드나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습진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금단의 문턱은 높아졌고 조심은 곧 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을 참던 정습지는 담장 너머 쪽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마음을 숨기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오. 헌데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으니 부인의 숨결조차 그리워 미칠 지경이요. 쪽지는 곧 사라졌고 그날 밤 배틀에는 작은 매듭이 지어진 흰 실타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응답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도둑 사건 이후 마을에는 술라군이 더 자주 돌게 되었고 야경을 맡은 포절이 구역을 나누어 집마다 불침번을 세웠습니다. 그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마치 깨어지기 직전의 도자기처럼 위태로웠지요. 그럼에도 정습지는 그 밤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그녀를 원하게 되었고 그 감정은 곧 불안과 탐욕으로 뒤섞여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다가오게 되었지요. 나유인이 밤 근무를 하는 날, 정습은 그날을 택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몰래 그녀를 보기 위해 다시 담장을 넘었고 그 순간 등불 하나가 번쩍 들려 올랐고 누군가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 모든 불씨는 바로 그날 밤 다시 불길이 되어 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정습지가 붙잡혀 끌려간 순이부에는 이미 이만년이 진정서를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차가 어제 밤중 통행금지를 어기고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이웃 나유인의 집을 노린 도둑으로 보이오니 어이 문초하여 주시옵소서. 신문을 맡은 관리가 곧장 정습을 불러앉혔습니다. 너는 어찌 이 시각에 남의 집 담장을 넘은 것이냐? 도둑질이냐? 흉계냐? 그때 정습지가 머리를 들고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도둑질이 아니옵니다. 간통을 하려다 적발된 것이요. 뭐라? 간통이라니? 나유인의 부인과 오래전부터 정을 나누고 있었사온데 밤이 아니면 만날 수 없어 몰래 찾아갔던 것이 왜다? 모든 신문관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외의 답에 실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이내 정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렇다면 내 말이 사실인지 나유인의 아내를 불러 물어보아야겠다. 곧 나유인의 아내가 불려왔고 처음엔 손끝만 떨고 있었으나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순위부 관리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주어봤더니 결국 이렇게 판결하였지요. 도둑질이 아닌 간통은 서로가 원한 일이면 강제로 다스리긴 어려우니라. 더구나 물건을 훔친 것도 없고 폭행도 없었다면 형장에 세우긴 어렵도다. 일이 이러하니 바로 석방하라. 그리하여 정습지는 아무런 형벌도 없이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된 듯 걸어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이 소식을 기다리던 이만녀는 그 말을 듣고 망연해졌지요. 도둑이 아니라 간통이라니. 그래서 죄가 아니라니. 법이 어찌 이다지도 구멍투성이란 말인가. 그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허면 통행금지는 어긴 것이 아니오. 남의 담장을 넘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 이미 순위부 관리들은 석방을 결정한 뒤였습니다. 누구와 그의 말을 묵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곤한 얼굴로 돌아서며 말했지요. 간통은 죄가 가볍소. 애정이 통했으니 어쩌겠어. 괴념치 마시오. 이만녀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관청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속이 뒤집힌 채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그가 도둑이 아니라고? 그 말 하나에 이 모든 것이 묻힌단 말인가. 하지만
이만년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습지가 석방된 날밤 그 집으로 돌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정습지가 오히려 이 일로 얼마만한 분노를 품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정습지는 순이부 문을 나서며 마치 자신이 이긴 자인 양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걸었지요. 도둑이 아니라 간통이었다. 그러니 죄가 없다 하였느니라. 그 말은 곧 조롱처럼 들렸고 이만년은 그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정습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정습지는 자신이 속한 군영의 병사들을 불러 모았었습니다. 그는 나무 막대기와 장도리를 나눠주며 말했지요. 너희에게 치욕을 안긴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날 도둑이라 고발했기 때문이도다. 그날 저녁 무려 갑사 40여 명이 이만년의 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 하나 제지하는 이 없었고 정습지는 앞장서서 대문을 거쳤습니다. 내가 도둑이었다고? 그럼 오늘은 진짜 도둑처럼 굴어주지. 장독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수랑아리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옷들은 칼로 찍혔고 횡랑의 하인들은 줄줄이 끌려나와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이웃들은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조차 꾹 눌러 삼킨 그날 마을은 공포로 침묵하였습니다. 정습지는 마당에 끌려나온 이만년을 향해 소리쳤지요. 내 놈이 날 무고하였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이만년은 입술을 깨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시로서 감히 무력을 쓸 수도 갑사를 상대로 언성을 높일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그리하여 정습지는 한 번의 난동으로도 모자라 며칠 뒤 또다시 무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은 이만년이 관청에 나간 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집들까지 덮쳤지요. 정습지를 두려워하던 이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서리 김모인이 미처 도망치지 못해 붙잡히고 말았지요. 일복에 난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지나가던 길일 뿐이오. 그 입 다물라. 이만년과 한패가 아니더냐. 정습지는 김모인을 마당에 눕히고 갑사들을 시켜 마구 때리게 하였습니다. 살점 이곳저곳이 터지고 김모인의 아내는 울부짖으며 거리를 내달렸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이만년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더는 견딜 수 없사옵니다. 제발 전하께 아뢰어 주시옵소서. 정습질한 자 이제는 짐승보다 더 무섭사옵니다. 이만년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피해를 입고 길거리마다 정습지의 이름이 저주처럼 퍼져가던 그때 그는 궁을 향해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상소문을 준비하였고 곧바로 사원부에 올렸습니다. 신은 전하의 수라를 가까이에서 맡아온 내시 이만년이옵니다. 신의 집이 정습지에게 2차례에 걸쳐 유린당하였사오며 신뿐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까지 마구잡이로 매질당하였사옵니다. 허나 그자는 순입으로부터 간통은 죄가 아니라 하여 석방되었고 이후 그 사실을 방패삼아 거리낌 없이 포악을 부리고 있사옵니다. 신은 백성의 피해를 외면할 수 없어 삼가의 억울함을 전하께 아뢰오니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이 상소를 받은 임금은 처음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2만년이라 하였느냐? 수라관을 거두는 자가 맞느냐? 도승지 박성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수라관을 관리하는 시중 한 사람으로 오래도록 충직하다는 평가가 잦아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내 상소문을 탁 덮고 말했습니다. 정습지라, 갑사로서 통행금지를 어기고 남의 담장을 넘어 분녀와 정을 통하였다 함은 이미 법을 어긴 일이거늘 순위부는 어찌하여 이를 가벼이 여기고 풀어주었단 말이냐. 곧바로 순위부 관리가 불려와 대답했습니다. 정습지는 도둑질이 아닌 간통이라 주장하였사오며 나요인의 아내 또한 사실이라 시인하였기에 사람과 물건을 해친 바 없다 하여 석방하였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노기를 띠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통행금지는 어긴 것이 아니란 말이냐. 간통은 죄가 아니고 밤중에 몰래 남의 집을 넘나드는 일이 허용되는 일이더냐. 임금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순위부 이지를 비롯한 당시 담당자를 모두 가두고 정습지를 비롯해 그와 함께 행동한 병사들 또한 모두 잡아들여라. 그리하여 정습지는 다시 포박되어 감옥으로 향했고 순위부의 관리이지 또한 죄인으로서 같은 옥에 수감되었지요. 이만년은 무겁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허나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더 살펴보고 적절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감히 법을 비웃은 자에게는 반드시 죗값이 따라야 함을 보여줄 것이니라. 며칠 후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특별히 열린 조회가 있었습니다. 정습지와 갑사들 그리고 순위부의 담당관리 이지가 모두 포박된 채로 불려나왔지요. 임금은 위험 있는 눈빛으로 정습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습지, 너는 본디 좌군 갑사로서 나라의 명을 받드는 자다. 허나 통행금지를 어기고 남의 집 담장을 넘으며 분녀와 정을 통하였다. 그 죄가 가볍다고 여긴 것이냐? 정습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석방된 뒤 갑사들을 끌고 이웃을 습격하고 술독과 장독을 부수고 무고한 백성 김모인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으니 그 죄가 한둘이 아니다. 나라의 군인이 그리할진대 백성은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고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통과 도둑질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법을 기만하고 죄를 가볍게 여긴 그 마음이 이미 중죄인이라. 임금은 곧바로 형조의 처벌을 명하였고 다음 날 형조에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명하신 대로 정습지 곤장 60대 그와 함께 2만년의 집에 난입한 병사들에게는 곤장 30대를 순위부 관리이지는 파직 후 유배를 명하였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했습니다. 옳다. 이 일은 백성들에게도 보이게 하라. 권력이 곧 면제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곧 형조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습지는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입술을 깨문 채 곤장을 맞았지요. 처음엔 이를 악물고 견디던 그도 곧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아, 제발 한 번만 용서를. 그 비명은 저작거리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밝혔습니다. 이만년은 형조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정일난 반드시 큰 소리로 외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 조용히 묵묵히 기다린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장터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도둑질은 죄가 되나 간통은 죄가 아니다. 하더니 이제는 간통하고 폭행까지 해야
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냐?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고 또 누군가는 씁쓸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선의 법 아래 간통은 분명 허나 조선 초 쌍방의 정이라면 애정이 통하였다면 하는 말이 면죄부가 되는 경우도 많았나 봅니다. 그 허술함은 정습지 같은 자에게 틈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 빈틈으로 빠져나가 제 욕망을 합법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정숙진은 권력을 믿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법을 농락하려다 스스로 칼끝에 걸려들었지요. 임금은 그를 벌라며 말했습니다. 간통은 가벼울 수 있으나 그 죄를 가볍게 여긴 자는 중하게 벌란다. 그 말 한마디가 관청을 울리고 백성들의 가슴에도 남았습니다. 이만년은 사건이 끝난 뒤 고요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으나 궁 안에서는 그의 이름을 은근히 칭송하였지요. 이만녀 같은 이가 있으니 나라가 아직 숨을 붙이고 있는 게지. 정습진은 유배지에서도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가 끝내 머문 섬에서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요인의 아내는 이후 조용히 모습을 감추었고 그 집은 문이 닫힌 채 오래도록 빈집으로 남았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 정일란 이름으로 무너진 돌이 그 끝은 언제나 쓸쓸하더라. 허나 이하사는 단지 간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믿고 죄를 비웃은 자가 결국에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지금도 말없이 담장을 넘는 자들은 있고 말없이 울타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으며 그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은 언제나 어딘가에 있지요. 이 이야기는 권력을 남용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심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잘 보여준다. 정습지가 처음에는 법의 구멍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이후에는 복수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법과 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엄정한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회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임도 분명히 드러난다.